알아두면 쓸데많은 삼국지 이야기. 69번째 이야기. 마초를 만나 주공께 항복하도록 설득해 보겠습니다. 이제 낙성에 남겨진 장수는 유괴뿐이었습니다. 낙성 앞에서 유괴의 투항을 권유할 때 갑자기 유괴가 성벽에서 떨어져 죽고 맙니다. 내가 유괴를 죽였어. 성문을 열 테니 기다리시오. 성문을 연 장수는 장익이라는 사람으로 전에 타강과 함께 낙성을 도우러 온 장수였습니다. 낙성이 함락되자 성 안에 있던 유장의 아들 유수는 황급히 말을 달려 성을 빠져나갔습니다. 낙성이 유비의 손에 들어오자 제갈공명은 다른 주와 군들이 힘을 모아 유비에게 맞서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 고을의 장수들을 보내 그곳의 백성들과 관원들의 민심을 얻고자 노력했습니다. 법정은 유비에게 군사를 일으키기 전에 자신이 먼저 유장에게 항복을 권하는 글을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유장이 항복하지 않으면 그때 군사를 일으킬 것을 권하였습니다. 유비는 법정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법정으로 하여금 유장에게 보낼 편지를 쓰도록 하였습니다. 그 무렵 성도로 도망온 유순으로부터 낙성의 소식을 듣게 된 유장은 크게 놀라 급히 신하들을 소집했습니다. 얼마 후 사자가 와서 법정이 보내온 글을 전했습니다. 주공께서 아랫사람들의 말만 들어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유황수께서는 지난날의 정을 잊지 않고 계시니 주공께서 지금이라도 마음을 돌려 유황수께 투항한다면 유황수께서는 박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인을 배신한 배은망덕한 놈이 이따위 글을 보내오다니 내 용서치 않으리라. 유장은 크게 노하여 사자를 성 밖으로 쫓아낸 뒤 천하민 비관에게 군사를 주어 면족을 지키도록 명했습니다. 이 무렵 익주를 다스리는 동화라는 사람이 유장에게 한중의 장로와 화친을 맺으라는 글을 보내왔습니다. 유장은 즉시 동화를 불러들었습니다. 너는 내가 장로와 대대로 원수지간인 것을 모르느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원병을 보내달라고 하겠느냐? 그가 원수지간이긴 하지만 유비가 낙성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도 위급한 형편입니다. 따라서 장로도 우리의 청을 섣불리 물리칠 수 없을 것입니다. 달리 다른 방책이 없었던 유장은 동화의 말을 받아들여 한중으로 사자를 보냈습니다. 한편 조조에게 쫓겨 티베트 땅까지 달아났던 마초는 그곳의 군서들과 손을 잡고 농서 지방의 여러 고을을 공격해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그 일대의 주와 군들이 모두 마초의 발 아래 항복했으나 기주만은 마초의 거센 공격을 받고도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기주성은 조조 휘하의 태수 위강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초의 공격을 받은 위강은 하우현에게 구원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하우현은 조조의 허락 없이는 함부로 군사를 움직일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결국 구원군은 도착하지 않았어. 이렇게 적은 병력으로는 마초를 막을 수 없을 것 같으니 항복하는 것이 어떻겠어? 마초는 역적입니다. 어찌 그런 자에게 항복을 합니까? 양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위강은 결국 마초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싸움에 불리하다 해서 항복하는 약삭빠른 자는 의를 모르는 자이다. 저 자들의 목을 모조리 베어 버리도록 하라. 마초는 위강과 문무관원들의 목은 베었으나 양부만은 살려주었습니다. 양부란 자는 장군께 항복하지 못하도록 말린 사람인데 어찌 그 자를 살려두십니까? 양부는 의리를 지킨 사람이다. 나는 그를 죽이지 않고 참모로 쓸 작정이다. 이에 양부는 참군 벼슬을 받아들였고 마초는 양부의 천거로 양건과 조구를 군관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양부는 아내의 장례식을 핑계로 2달간의 기한을 얻어 기주를 빠져나왔습니다. 양부는 그 길로 고종 사촌인 무의장군 강서가 있는 고모의 집을 찾았습니다. 제 주인이 죽었는데도 아직 살아있으니 부끄러워 고모님을 뵈올 낯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형님께서는 역적 마초를 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으니 이는 신화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는 마초에게 항복하고 그를 섬기다가 어찌 지금에서야 마초를 치려 하는 것이냐? 제가 역적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은 살아서 위강 장군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이미 조구, 양관과 약속해 두었으니 형님께서 군사를 일으킨다면 두 사람이 안에서 도울 것입니다. 강서는 평소 친분이 두터웠던 윤봉과 조항을 불러 그것을 논의했습니다. 다음 날 그들은 군사를 일으켜
윤봉과 조항은 기산의 진을 치고 양부는 역성에 머물렀습니다. 한편 그 소식을 전해들은 마초는 크게 노해 자신의 휘하에 있는 조항의 아들 조월의 목을 베어버리고 군사를 이끌어 역성으로 향했습니다. 역성에 있던 강서와 양부도 마초의 군사가 도착하자 군사를 이끌고 나와 마주진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양부와 강서는 마초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크게 패한 양부와 강서의 군사들이 마초에게 쫓겨 달아나던 중 윤봉과 조항이 군사를 이끌고 오자 형세는 역전되었습니다. 얼마 후 하후연마저 조조의 정예군을 이끌고 도착하니 마초는 견디지 못하고 달아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을 새워 말을 달린 마초는 날이 밝을 무렵 기주성에 도착했습니다. 주인도 몰라보고 화를 쏘느냐. 마초 이놈, 내 주인을 죽인 원수를 갚아주마. 조고와 양관은 마초의 어린 아들과 아내 양씨를 끌어내어 성 아래로 던졌습니다. 또 그의 일가 친척 10여 명 역시 마초의 발 앞에 던져졌습니다. 마초는 하우연의 군사를 맞아 죽을 힘을 다해 싸워 겨우기를 열고 달아났습니다. 가까스로 하우연을 뿌리친 마초에게 이번에는 윤봉과 조항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초는 다시 이를 악물고 그들을 맞아 싸웠으나 겨우 몇십 명의 군사들만 살아남아 마초의 뒤를 따랐습니다. 이곳은 어디인가? 역성입니다. 강서와 양부가 우리와 싸운 후 아직 성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 아닌가? 어서 성문을 여나. 강 장군께서 돌아오셨느니라. 성문을 열어라. 장군님께서 돌아오셨다. 성 안으로 들어선 마초와 군사들은 무서운 살인기로 변해 닥치는 대로 군사들과 백성들을 죽였습니다. 마초는 강서의 집으로 찾아가 그의 어머니를 베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역성을 빼앗은 지 하루 만에 하우연이 대군을 이끌고 들이닥치자 마초는 성을 버리고 서쪽으로 달아났습니다. 20여 리를 도망친 마초는 곧 양부의 군사들과 마주쳤습니다. 그러나 미친 듯이 달려드는 마초를 아무도 막아내지 못했고 양부의 7 동생은 모두 마초에게 목이 잘리고 말았습니다. 양부도 마초의 창에 죽을 뻔했지만 때마침 하우연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겨우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마초는 분을 삼키며 말머리를 돌려 달아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갖은 고초를 겪은 끝에 다시 군사를 일으켰지만 이제 몇 명만이 살아남아 마초의 뒤를 따랐습니다. 하후연은 이번 싸움에서 공이 가장 큰 양부를 수레에 태워 허도로 향했습니다. 양부가 허도에 도착하자 조조는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관내후의 벼슬을 내렸습니다. 그 무렵 마초는 방덕, 마대와 함께 장로에게 몸을 의탁하러 왔습니다. 마초가 몸을 의지하러 오자 장로는 크게 기뻐하며 그를 맞았습니다. 마초가 천하의 용장임은 모두 알고 있을 것이요. 내 그를 사위로 삼으려 하는데 공들의 생각은 어떠하오? 마초의 자식과 아내가 참혹한 죽임을 당한 것은 마초의 악한 성품 때문입니다. 주공께서는 어찌 그런 자를 사위로 삼으려 하십니까?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마초는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양백은 마초의 속마음을 눈치채고 형 양송을 불러 의논했습니다. 아무래도 저를 대하는 마초의 눈길이나 행동이 심상치 않습니다. 제가 그의 혼사를 막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초가 지금 주공의 아래에 있다지만 딴 마음을 품을 것이 확실하니 그를 없애야겠다. 하지만 섣불리 움직여서는 안 된다. 신중히 때를 기다리자. 그 무렵 유장이 황권을 사저로 보내와 장로와 화친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만약 이번에 우리 서천을 도와주신다면 서천에 20고을을 바쳐 은혜를 갚겠습니다. 서천에 20고을을 떼어준다고? 좋소. 유비가 서천을 취하면 우리 한중도 위험해질 터이니 내 유장의 뜻에 따르겠소. 유장과 주공은 대대로 원수지간입니다. 유장은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고자 땅을 떼어준다는 거짓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제게 군사를 주시면 유비도 잡고 땅도 얻어오겠습니다. 주공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도 가맹관을 빼앗아 서천 20고을을 받아오겠습니다. 장로는 크게 기뻐하며 마초에게 이만의 군사를 주었고 양백과 함께 출전시켰습니다. 장로는 마초와 양백이 서로 원수지간인 것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무렵 성도의 유장에게 보냈던 법정의 사자가 돌아와 유비에게 고했습니다. 정돌한 자가 들판의 곡식과 양곡 창고를 불태우고 백성들을 피신시키자는 계책을 유장에게 올렸습니다. 성문을 굳게 닫고 성을 지키기만 하면 유비군은 군량이 떨어져서 저절로 물러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큰일 아니오. 일이 그렇게 되면
성도를 치기는커녕 오히려 위험에 빠질 수도 있으니 그 계책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소심한 유장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다음 날 과연 법정의 호언대로 정도의 계책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백성들의 움직임은 없었고 공명은 유비에게 출진을 서둘도록 재촉했습니다. 유비는 공명의 말에 따라 서천군이 집중되어 있는 면죽부터 공격하기로 했습니다. 유비가 면죽에 도착해 진을 치자 유장의 장수 비관은 이엄에게 군사를 내주었고 이엄은 유비군과 마주한 채 진을 쳤습니다. 황충과 이엄이 50여 합을 겨루었지만 승부가 나지 않자 공명은 황충을 진으로 불러들입니다. 어찌 군사께서는 저를 불러들이신 것입니까? 적장 이엄의 무예를 보니 힘으로 쉽게 사로잡을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소. 준비한 계책이 있으니 그대로 시행하면 쉽게 이길 수 있을 것이요. 다음 날 날이 밝자 다시 이엄과 황충은 서로 무예를 겨루었지만 이번에는 황충이 10여 합 만에 말머리를 돌렸습니다. 이엄은 달아나는 황충을 쫓아 단번에 사로잡으려 했지만 뒤쫓다 보니 어느새 깊은 골짜기에 들어서 있었습니다. 이러한 너무 깊숙이 들어왔구나. 이엄 장군은 어서 항복하시오. 항복하지 않겠다면 숨겨놓은 강한 쇠뇌로 방통을 죽인 원수를 갚을 것이요. 꼼짝없이 공명의 계략에 걸려든 것을 깨달은 이엄은 공명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비는 항복한 이엄을 정중하게 맞았고 이엄은 유비의 환대에 크게 감격했습니다. 그 후 이엄이 비관을 설득하여 유비에게 항복하게 하자 유비는 싸움 한 번 하지 않고 면족관에 들 수 있었습니다. 그때 첩자로부터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중의 장로가 맞춰 양백마대를 보내 가맹관을 치게 했다고 합니다. 가맹관의 형세가 매우 위급합니다. 서둘러 구원군을 보내지 않으면 마초의 손에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마초를 막으려면 익덕이나 자룡을 보내야 상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룡은 군사를 이끌고 나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으니 익덕을 보내야겠소. 성미 급한 아우가 마초와 무작정 싸우려고만 들 텐데 제가 익덕에게 잘 당부할 테니 주공께선 아무 말씀 마십시오. 공명은 위원에게 군사 500을 주어 척부를 맡긴 다음 선봉으로 장비를 그리고 후군으로는 유비를 세워 가맹관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가맹관에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은 위원이었습니다. 얼마 후 위원은 군사를 이끌고 나온 마대를 맞아 한바탕 싸움을 벌였습니다. 위원은 마초를 본 적이 없어서 그의 아우인 마대를 마초라고 생각했습니다. 도망가던 마대가 갑자기 돌아서서 쏜 화실에 맞은 위원은 위기에 처하지만 이때 장비가 나타나 마대를 물리칩니다. 다음 날 날이 밝자 마초가 군사를 이끌고 유비의 진영을 찾아왔습니다. 마초와 장비의 창이 부딪히며 불꽃이 일었습니다. 흡사용과 호랑이의 싸움 같았습니다. 두 장수의 싸움이 해가 넘어갈 때까지 이어지자 유비는 징을 쳐서 장비를 불러들였습니다. 다음 날로 이어진 둘의 승부는 횃불까지 밝혀가며 밤늦도록 계속되었지만 역시 우열을 가리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제갈공명이 가맹관을 찾아왔습니다. 면죽에 계셔야 할 군사께서 어쩐 일로 이리 오셨습니까? 마초와 익덕이 계속 싸우다가는 두 장수 중 하나는 반드시 죽고 말 것입니다. 해서 제가 마초를 주공께 항복시킬 계책을 마련해 왔습니다. 나 역시 용맹스러운 마초를 탐내고 있던 중이오. 어찌하면 그를 얻을 수 있겠소? 공명은 유비에게 자신의 책략을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유비는 곧 공명의 계책대로 편지 한 통을 써서 손건으로 하여금 장로에게 전하도록 하였습니다. 내가 유장과 서천을 놓고 다투는 것은 장로 그대에게도 이로운 점이 많을 것입니다. 나는 유장을 물리치고 나면 그대를 한중왕으로 추대하겠소. 그러니 마초군을 물려주시기 바라오. 먼저 금은보화를 가지고 양송을 찾아가 뇌물을 바치며 온 뜻을 말했습니다. 양송은 기뻐하며 벌어진 입을 다물 줄 몰랐습니다. 양송은 장로에게 편지를 바쳤고 장로는 양송이 가져온 유비의 편지를 단숨에 읽어 내려갔습니다. 양송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유비를 칭찬하자 장로는 기뻐하며 마초에게 사람을 보내 군사를 물리도록 명했습니다. 그러나 마초는 공을 이루기 전에는 돌아갈 수 없다며 장로의 부름을 거절했습니다. 마초가 주공의 영을 거스르는 것은 다른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초, 그놈이 배은망덕하게 한중을 넘본다는 소문은 나도 듣고 있던 참이요. 이를 어쩌면 좋겠소? 마초에게 한 달 안에 서천을 빼앗고
유장의 목을 벤 다음 형주의 군사들도 물리치라고 하십시오. 이 세 가지를 모두 이루면 상을 내릴 것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목을 베리라는 명을 내리십시오. 이 세 가지 일을 한 달 안으로 해내라고 나를 없애겠다는 말과 같다. 장로의 마음이 변한 모양이로구나. 형님, 어차피 불가능한 조건이니 군사를 거두어 돌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말이 옳다. 해군 준비를 하라. 마초가 군사를 거두어 한중으로 돌아오려고 하자 양송은 곧 마초가 돌아오는 것은 한중을 치기 위해서라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소문을 들은 장로는 장위에게 군사를 주어 한중으로 들어오는 모든 관소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마초는 유비군을 공격할 수도 한중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편 마초가 처해 있는 상황을 전해들은 공명은 황급히 유비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마초를 만나 주공께 항복하도록 설득해 보겠습니다. 안 될 일이오. 제갈 군사는 내게 팔다리 같은 분인데 마초에게 변이라도 당하면 어쩐단 말이오. 걱정 마십시오. 생각해둔 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건 안 되겠소. 그때 서천에서 투항해온 이회라는 선비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마초와 알고 지내던 사이입니다. 제가 항복하도록 설득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나 대신 마초에게 갈 사람을 찾고 있던 중이었소. 이회는 곧 마초의 진영으로 찾아가 그와 마주 앉았습니다. 유황숙은 어진 인품으로 큰 뜻을 이룰 분이요. 그래서 나도 투항한 것이오. 그런데 공께서 유황숙을 물리친다면 누가 기뻐하겠소? 바로 원수인 조조가 아니겠소? 공께서 유황숙께 투항하면 부친의 원수도 갚을 수 있을 것이오. 그대의 권유대로 내 유황숙께 항복하리다. 마초는 함께 출전한 양백을 목벤 후 곧바로 군사를 거느리고 가맹관으로 출발했습니다. 마초가 가맹관에 도착하자 유비는 크게 기뻐하며 그를 맞아들였습니다. 70번째 이야기. 그럼 큰일에 어찌 이런 자리에서 모나오리가로 이어집니다.